전후 독일에서 V2 로켓과 관련 기술자들을 미국과 경쟁적으로 데려온 소련은 처음부터 우주 개발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들을 이용하여 핵폭탄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1957년 8월 세계 최초의 ICBM인 R7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미국이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지구물리관측년을 기념하여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보다 앞서기 위해 급히 R7 로켓의 용도를 바꿔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미국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과학기술에서 소련에 앞서 있다고 자부했던 미국은 소련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까지 더해져 과학기술과 기초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팽배한 위기의식 속에서 미국은 국가항공자문위원회를 주축으로 그동안 분산되어 있었던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1958년 10월 1일 국가항공우주국을 발족시키게 됩니다. 1958년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의 뒤늦은 발사에 성공한 미국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지구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며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그러나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린 인간을 달로 보내는 경쟁도 일찌감치 소련이 앞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성공한 소련은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라이카라고 이름 지어진 개를 실은 스푸트니크 2호의 발사에도 성공합니다. 모스크바 길거리에서 보획한 유기견인 라이카는 오랜 훈련을 거쳐 지구 궤도에서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는데, 약물로 안락사시켰다는 소련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궤도에 도달한 직후 지나치게 과열된 캡슐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비극적인 운명의 라이카와는 달리 1960년 8월 개를 지구로 생환시키는 데 성공한 소련은 인간을 우주에 보내는 보스토크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고, 1961년 4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1시간 46분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귀환합니다. 뒤를 이어 최초의 여성 우주인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를 태우고 1963년 6월에 발사된 보스토크 6호까지 총 6명의 우주인이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보스토크 계획을 종료하고 보스호드 계획을 시작하여 1964년 인류 최초로 3명의 우주인이 탑승한 보스호드 1호를 발사하였습니다. 1965년에 발사한 보스호드 2호의 우주인은 역시 세계 최초로 우주유영에 성공합니다. 우주유영을 한 우주인 레오노프는 우주유영 후 기압 차이로 부풀어 오른 우주복 때문에 다시 우주선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진공에 가깝게 우주복 내부의 공기를 빼버리는 목숨을 건 극단적 선택을 하고서야 간신히 에어록에 들어가 생환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러시아에서 스페이스워커란 영어로까지 만들어진 보스호드 2호 우주인들의 역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자동 재진입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착륙 예정지를 2000km나 벗어나게 되고, 눈 덮인 우라산맥 숲속에 불시착한 우주인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소련은 우주 개발 초기부터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는 계획과 병행하여 무인 달 착륙 계획인 루나 계획을 진행하였는데, 1959년 1월 발사된 루나 1호는 세계 최초로 달의 충돌을 시도하였으나 달 근방 6000km까지 접근하는 데 그치며 처음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 발사된 루나 2호는 달의 고요의 바다에 충돌하며 최초로 달 표면에 도착한 탐사선이 되었고, 한 달 뒤에 발사된 루나 3호는 최초로 달의 뒷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1966년 2월에 발사된 루나 9호는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며 달 표면의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루나 계획으로 무인 탐사선으로 달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되었지만 인간을 달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더 큰 추력의 대형 로켓이 필요합니다. N1으로 명명된 대형 로켓은 1950년대 중반에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소련 정권의 교체와 개발자들 사이의 알력 등 여러 정치적 요인들로 개발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길이 105m, 탑재 중량 95톤, 무게 2735톤인 N1 로켓의 1단 추력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 사용되었던 세턴5 로켓보다 강력한 로켓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턴5 로켓에 사용된 것과 같은 대형 엔진 개발에 실패한 소련은 N1 로켓에 다수의 소형 엔진을 이어붙였는데 무려 30여 개의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엔진들을 동기화하여 제어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구현하기 힘들 정도라 N1 로켓의 개발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N1 로켓의 개발 지연으로 러시아 혁명 50주년인 1967년에 인간의 달 착륙을 성공시키겠다는 소련의 계획은 틀어졌고 1969년 2월에 N1 로켓의 첫 발사가 진행되었지만 발사 68초 후 엔진이 정지하였고 같은 해 7월의 2차 시도도 발사 15초 후 추락하며 폭발하게 됩니다. 2차 발사 실패 후 보름이 지나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 우주인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을 디딤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은 미국의 완승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N1 로켓은 이어진 두 차례의 추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나자 1974년 개발을 중단하며 유인 달 착륙 목표는 접었지만 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소련은 루나 계획을 계속 진행하여 1970년 루나 17호와 1973년 루나 21호가 각각 탐사로보인 루노트 1호와 2호를 달에 착륙시킴으로써 외계 전체에 착륙한 최초의 탐사로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Louise, touchdown, The directive I'm signing today will refocus America's space program on human exploration and discovery. It marks an important step in returning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for the first time since 1972 for long-term exploration and use, this time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2019년 5월 나사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아르테미스로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으로 50여 년 전 나사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이름이었던 태양신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아르테미스로 명명한 것은 지난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달을 떠난 이후 54년 만에 달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에 다시 우주인을 보내고 영구적인 달 기지를 건설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를 전초기지 삼아 화성과 소행성들을 유인 탐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프로젝트로 실행을 위한 국제조약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1개국입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24년에 유인 달 착륙을 하고 2028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 사태와 예산 문제로 일정이 연기되어 유인 달 착륙은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인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은 역시 민간 기업인 어드밴스드 스페이스가 제작한 QV성 캡스톤을 달 궤도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공전 궤도 검증을 위해 발사하였고, 어제는 달 착륙 후보지를 조사하는 나사의 섀도우 캠을 장착한 다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는 오리온 우주선을 싣고 달 궤도를 선회하고 오는 무인 시험 운항을 하게 되며, 두 번째 단계인 2호는 우주인들이 탑승하여 달 궤도를 선회하고 복귀하게 됩니다. 2026년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3호는 남녀 우주인 2명이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54년 만에 유인 달 착륙을 시도하는데, 게이트웨이가 완성되지 않아 달 궤도에서 직접 착륙선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들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9월에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1호는 보잉사가 개발한 우주 발사 시스템 블록 1에 의해 발사되는데, 무게가 726톤에 달하는 두 개의 부스터를 단 높이 111.25m, 폭 8.4m의 시스템으로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했던 세턴5 로켓 이후 최대 크기 우주 발사체입니다. 블록 1은 달 전위 궤도에 27톤의 탑재체를, 블록 2가 개발되면 46톤의 탑재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목적 유인 캡슐인 오리온은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했으며, 지구 궤도에서 달 궤도의 루나 게이트웨이까지, 그리고 다시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선입니다. 오리온의 승무원 모듈에는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임무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승무원 모듈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비상 탈출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지구 밖 전체에 건설되는 최초의 우주정거장으로 달 탐사는 물론 유인 화성 탐사 지원을 위한 우주정거장입니다. 나사를 비롯하여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 등이 제작에 참여하여 우주인 주거 공간과 통신 중계 시스템, 우주선 도킹 모듈을 갖출 예정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지구와 달의 중력 균형을 이용해 연료를 절약하며 지구와 지속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길쭉한 타원 모양의 NRHO 궤도를 가지게 되며, 게이트웨이가 완성되면 지구에서 오리온 우주선으로 출발한 우주인들이 게이트웨이에서 달 착륙선으로 갈아타고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달 표면까지 우주 비행사를 실어 나를 유인 착륙선은 2021년 4월 경쟁 입찰 끝에 스페이스X사의 스타쉽이 선정되었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사가 화성 탐사선으로 개발 중인 우주선인데, 설계를 약간 변경하여 달 착륙선으로 만든 것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달의 자원 탐사와 화물 운송 등을 위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무인 착륙선과 로보 등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우주선들과 월면차, 달기지 건설 등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후속 영상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procrastinate.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and measur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It's been 50 years since we've been to the moon, and we've got a great program called Artemis. We're going back. 아르테미스 1호가 11월 16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베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과 발사 로켓 SLS로 구성된 아르테미스 1호는 아폴로 프로그램에 이은 미국의 두 번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첫 우주선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유인 비행에 앞서 우주선의 안정성과 기능 검증을 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1호의 이번 비행에는 사령관 역할의 마네킹인 무네킹 캄퍼스와 두 개의 여성형 마네킹 헬가와 조아르가 실렸습니다. 우주복을 입은 카퍼스는 우주선의 발사와 지구 재진입 시 겪을 충격에 대비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몸통만 있는 토르소인 헬가와 조아르는 여성의 뼈와 장기, 연조직 등을 모방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5,600개 이상의 센서를 장착해 여성 우주 비행사가 비행 중 겪게 되는 상황을 모니터합니다. 오리온 캡슐에는 우주선을 떠다니며 무중력 상태를 확인해주는 나사에서 제작한 스누피와 유럽 우주국에서 제작한 어린 양 시온 등 두 개의 인형들도 탑재되었습니다. 발사 2분 후 고도 48km에서 고체 로켓 부스터가 분리된 후 우주선을 감싼 페어링과 비상 탈출 시스템이 차례로 분리되고 8분 후 고도 160km에서 시속 28,300km에 도달한 후에는 1단 로켓이 분리되고 오리온 우주선의 태양 전지판이 전개되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선회한 발사 90분 후에는 오리온 우주선의 2단 로켓이 점화되며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 시속 42,200km로 가속되고 2시간 후에는 2단 로켓도 분리되며 달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이 2단 로켓과 분리된 후 오리온 우주선과 2단 로켓을 연결하는 어댑터링에 장착된 큐브셋 10기도 발사 3시간 40분 후부터 8시간 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사출되었습니다. 나사와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제작한 신발 상자 크기의 큐브셋은 일본 우주국에서 제작한 달 착륙 위성을 비롯한 4개의 달 탐사 위성들과 우주 날씨, 우주 공간의 방사선을 연구하는 3기, 심우주 통신과 플라즈마 엔진, 소행성 탐사를 위한 태양풍 돛을 지원하는 3기 등입니다. 발사 2시간 후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한 오리온 우주선은 큐브셋 사출을 위해 달까지 비행하는 2단 로켓을 분리하고 발사 10일째 달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도는 달 주위의 원거리 역행 궤도에 진입하여 달 너머 74,400km까지 더 나아가는 비행을 한 뒤 발사 16일째 궤도를 변경, 발사 20일째에는 귀환을 시작하여 달에 127km까지 근접한 다음 지구로 귀환하였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지구에서 438,570km 떨어진 지점까지 비행함으로써 1970년 아폴로 13호에 의해 세워졌던 400,000 km의 기록을 경신하고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비행한 유인용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12월 6일 달의 영향권을 벗어난 오리온 우주선은 12월 11일 지구 궤도에 도착해 서비스 모듈을 분리한 다음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였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는 시속 4만 km의 속도와 2800도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지름 5m 방열판의 성능 시험도 이번 임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3개의 낙하산을 펼치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앞바다에 착수함으로써 25일 11시간 36분 동안 209만 km의 달 왕복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스타트업인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 1 로켓이 케이프 커네베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2단 엔진이 정지된 바람에 비록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1단 로켓의 성능 검증과 2단 로켓 분리에는 성공하였습니다. 메탄과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한 테란 1 로켓은 최대 1.25톤의 위성을 고도 500km에 올려놓을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사상 최초로 제어 컴퓨터를 제외한 부품의 85%가 3D 프린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로켓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면 부품 수가 기존 로켓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제작 기간도 단축되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달기지 건설에도 같은 기술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3D 프린팅의 역사는 1986년 미국의 발명가 찰스 헐이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는 프로세스를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는 액체 수지에 컴퓨터가 제어하는 레이저 빔을 쬐어 굳힌 뒤 쌓아 올리는 기술로 헐은 1988년 3D 시스템즈를 설립하여 이를 상용화하고 3D 프린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플라스틱 재질을 노즐로 뿜어내어 형상을 한 층씩 쌓는 FDM 방식과 레이저를 사용 분말 재료를 융합하여 고체 물체를 만드는 SLS 방식 등이 개발되고 개인이 자신만의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출시되면서 3D 프린팅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제조 및 항공우주에서 의료 및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달기지 건설에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달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과 각종 자재 운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존의 방법보다 공사 기간이 훨씬 단축되며 다양한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프린팅할 수 있어서 특정 임무에 최적화된 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달에 인간을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최종 목표는 달 표면에 장기간 지속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궤도를 도는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을 포함하여 달 남극과 주변에 여러 개의 기지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작년 11월 베이스 캠프를 건설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거대한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주택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국 텍사스 기반 건설회사인 아이콘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이콘은 미국 최초의 대규모 3D 프린팅 주택 개발 업체입니다. 올림푸스라고 불리는 아이콘의 건설 시스템은 지구상의 3D 프린터와 유사하게 작동하며 컴퓨터 지원 설계를 사용하여 레이어링 방법을 통해 건물을 만듭니다. 비용과 배송에 필요한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아닌 달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지 건설 재료로는 리골리스라고 불리는 달의 표면 토양을 사용할 예정인데 리골리스는 모래 모양의 불균일한 입자로 달의 모래라고도 불리며 산화철 등이 다량으로 함유돼 건축 자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산소와 물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달 남극 부근의 가로 7km, 세로 2km 크기의 쉐클턴 크레이터 주변에 지어질 예정인데 이곳은 햇볕이 잘 들면서도 크레이터 내부는 얼음 상태의 물이 있어서 미래 거주지로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전력 인프라, 방사선 차폐,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방문자를 위한 착륙장이 포함될 예정이며 달 주위를 탐사할 수 있는 로보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탐사 로보로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도요타 자동차와 협력하여 개발하는 유인 가압 로보 루나 크루저가 사용될 예정인데 이 로보는 마이크로버스 2대 정도의 크기로 2인승이고 내부에는 거주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안에서 잠을 자면서 한 달간 달 표면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도 달 표면에 인간이 상주하는 문빌리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역시 쉐클턴 크레이터 주변에 지어질 문빌리지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20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기지를 달 표면에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모듈식 거주 단위를 기반으로 효율성과 안락함, 환경보호 등에 최적화된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달 착륙선이 2대의 3D 프린팅 로봇과 주거 모듈을 달 표면에 내려놓으며 시작됩니다. 주거 모듈은 한쪽을 팽창시켜 공간을 늘린 후 로봇을 작동시키는데, 로봇에는 리골리스를 채취하기 위한 삽과 리골리스를 저장하는 용기, 프린팅 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달 표면에서 리골리스를 채취한 로봇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팽창식 모듈을 덮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이 비었지만 단단한 샛뼈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거주 공간은 대기가 없는 달로 쏟아지는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들과 우주 방사선, 운석들로부터 보호됩니다. 건설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먼저 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든 다음 식량 생산 및 과학 연구를 위한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문 빌리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모두 달에서 조달할 계획인데, 달에는 태양빛이 직접 비치기 때문에 태양열은 무궁무진하며 달 남극에 있는 10억 톤가량의 얼음도 산소와 수소로 전기 분해해 호흡과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달 유인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를 지원하는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는 상업용 달 착륙 서비스를 구축하여 달 표면에 신속하고 빈번하며 저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14개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착륙선의 설계와 운영을 주도하게 되면 나사는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임무가 실패할 경우에도 다음 기업이 이를 토대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의 혁신과 확산도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번에 실패한 페레그린을 포함하여 6차례의 민간 달 착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로 로보틱 테크놀로지는 달 및 행성 임무를 위한 우주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의 민간 기업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번에 임무 완수에 실패한 페레그린에 이어 금년 11월에 페레그린보다 탑재 중량이 큰 그리핀 착륙선을 달 남극 지역에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그리핀의 임무는 나사의 바이퍼 탐사 로봇을 비롯하여 각종 분광기와 지질 탐사를 위한 드릴 등 상업용 탐사 기기들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달 남극 노빌레 크레이터 지역에서 드릴과 분광기를 이용해 달 표면의 얼음과 휘발성 물질을 탐사할 바이퍼 로버는 골프카트 크기로 로버 아래에는 4개의 바퀴가 있고, 로버 상단에는 탐사 로버로는 처음으로 어두운 지역에서 길을 비추는 조명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즈는 달 표면과 달 궤도 탐사선 개발 및 우주 통신을 제공하는 미국의 민간 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무인 달 착륙선 노바시 1호는 금년 2월에
5개의 나사 장비와 4개의 민간 탑재체를 싣고 달을 향해 출발합니다. 착륙 예정지는 달 남극 인근 말라포트 A 크레이터입니다. 발사 7일 후 착륙에 성공하면 달의 낮에 해당하는 2주일 동안 탐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발사되는 노바-C2호는 달 남극의 셰클턴 크레이터 근처에 착륙할 예정이고, 금년 말 발사 예정인 노바-C3호는 달 앞면 적도 부근에 있는 소용돌이 무늬 지형의 라이너 감마 지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노바-C3호엔 한국천문연구원과 경희대학교 우주과학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달 표면 우주환경 모니터가 탑재되는데, 루셈은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후 추진한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로 심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하게 됩니다.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로 상업용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미국의 민간 기업으로 2017년 이오스 런처가 파이어플라이 시스템을 인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자체 개발한 블루고스트 달 착륙선으로 10개의 나사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화물을 달 앞면 북동부의 위난의 바다에 운송하며 달 토양과 지형을 분석하는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2020년 12월 달 토양을 갖고 돌아오는 데 성공한 창어 5호 후속으로 금년 상반기에 창어 5호의 복제품인 창어 6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의 달 탐사 장비와 파키스탄의 큐브셋도 탑재한 창어 6호의 임무는 사상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2kg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것으로, 표본 채취 장소는 달 남극의 아폴로 크레이터 인근 현무암 평원입니다. 달 뒷면은 지구와의 직접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창어 6호 발사에 앞서 통신 중계를 맡은 달 궤도선 차체호 2호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아이스페이스는 달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하기 위해 로봇 우주선을 개발하는 일본의 벤처 기업으로 2010년 설립되었습니다. 작년 4월 달 착륙 시도 중 고도 측정 오류로 착륙에 실패한 하쿠도 R1호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 하쿠도 R2호로 달 착륙에 재도전합니다. 2호는 달의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소형 로버를 달 표면에 내려놓으며, 나사는 이 로버가 수집하는 달 토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작년 9월 지구를 출발한 작사의 소형 달 착륙선 슬림은 지난 20일 달 착륙에 성공하여 일본은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5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되었습니다. 달 앞면 적도 남쪽의 시올리 크레이터에 착륙한 슬림의 주 임무는 착륙 예정 지점에서 100m 이내에 착륙하는 정밀 착륙 기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림은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착륙 후 전원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판이 작동하지 않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슬림에는 통신 및 사진 촬영을 위한 2개의 작은 로봇 탑재체도 실려 있었는데, 이 탑재체들은 착륙 직전 달 표면에 투하되어 작동을 시작하였습니다.